도와주세요. 숲속을 가득 채운 여성의 비명이 낡은 카메라의 메모리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녹음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채로 잠들어 있었죠. 중고거래 장터에서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린 디지털 캠코더 한 대,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단 몇 초의 영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도 가족도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진실이 한 청년의 호기심 어린 손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북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23년 가을의 어느 토요일 오후, 포천시 중심가에 위치한 벼룩시장은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늘어선 노점들에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책들과 LP판, 도자기 세트, 낡은 가전제품들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김태훈이었습니다. 28살의 태훈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주말이면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전자기기들을 찾아다니는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고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타임캡슐 같은 존재였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워크맨을 수리해서 다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들거나 고장난 게임기를 고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 그의 큰 기쁨이었거든요.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노인의 좌판 앞에서 태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골판지 상자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은색 물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소니 브랜드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쯤에 출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모델이었는데 케이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형태는 온전해 보였어요. 태훈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부분에 작은 스크래치들이 있었고 본체 모서리에도 몇 군데 찍힌 자국들이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복구 가능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배터리 칸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부식은 없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태훈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10,000원만 주게. 돌아가신 처남집 정리하다가 나온 건데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어. 노인은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태훈은 잠시 고민했지만 금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령 작동하지 않더라도 부품으로라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10,000원을 건네고 카메라를 가방에 넣은 태훈은 다른 물건들도 좀 더 둘러본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훈은 작업대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어요. 먼저 부드러운 천으로 본체와 렌즈를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지만 내부까지 습기가 침투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태훈의 창고에는 오래된 전자기기용 충전기들이 잔뜩 있었고 그 중에서 이 카메라 모델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고 약 3시간 정도 기다린 뒤 태훈은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눌러봤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몇 초 후 작은 LCD 화면이 희미하게 빛을 내더니 소니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좋아, 태훈은 작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카메라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메뉴 화면이 뜨자 태훈은 먼저 저장된 파일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메모리 스틱 슬롯을 보니 작은 메모리 카드가 아직 꽂혀 있었어요. 용량은 겨우 128MB밖에 되지 않는 구형 제품이었지만 그 안에는 15개 정도의 동영상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태훈은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느꼈어요. 누군가의 개인적인 추억들을 몰래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카메라를 샀으니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아파트 거실이 나타났어요.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형적인 가족 홈비디오였죠. 다음 영상은 창밖 풍경을 담은 것이었는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찍은 것 같았어요. 또 다른 파일에는 생일 파티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를 끄는 아이의 모습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가 들렸어요. 태우는 몇 개 파일을 더 재생해봤지만 모두 비슷한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일 목록을 끝까지 스크롤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VID사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는데 다른 파일들과는 달리 썸네일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았고 파일 정보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생을 시도하자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태훈에게는 오히려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태훈은 메모리 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연결해서 컴퓨터로 옮긴 뒤 전문 복구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복구 툴을 시도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일 헤더 정보가 깨져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태훈은 더 강력한 유료 복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모리 카드의 모든 섹터를 바이트 단위로 스캔해서 손상된 데이터 조각들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어요. 스캔 프로세스가 시작되자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스캔은 계속되었어요. 태훈은 다른 일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작업을 끝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거의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복구 가능한 데이터 발견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손상된 파일의 일부를 성공적으로 추출해낸 것이었어요. 복구된 영상은 겨우 8초 정도의 짧은 클립이었지만 태훈은 설렘을 느끼며 재생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동영상 플레이어가 열리면서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화질은 상당히 거칠었고 군데군데 노이즈가 끼어 있었지만 내용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아래쪽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낙엽이 쌓인 흙바닥과 등산화를 신은 사람의 다리 일부가 보였어요. 몇 걸음 걷는 동작이 촬영되어 있었고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평범한 등산 영상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날카롭고 공포에 질린 여성의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그 소리는 태훈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놀라거나 당황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공포와 절망이 담긴 비명이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본능적으로 지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비명 직후 같은 여성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누군가의 이름을 외쳤어요. 민수야. 그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렸고 간절함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희망인 것처럼 절박했어요. 이름을 부른 뒤에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거친 숨소리가 마이크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어요. 태훈은 의자에 앉은 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겨우 8초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는 생생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이것은 장난이나 연출이 아니었어요. 그 비명소리가 너무나 진짜 같았고 민수야 라고 외치는 목소리의 절박함도 연기로는 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태훈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한 번 더 재생했어요. 볼 때마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을 녹화한 것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 우연히 카메라에 담긴 것 같았습니다. 태훈은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파일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것이 실제 사건과 관련된 증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태훈은 결국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복구한 영상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도 함께 챙겨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포천 경찰서에 도착한 태훈은 민원실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산 카메라에서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는데요. 신고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처음에 담당 경찰관은 다소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중고 카메라에서 발견한 영상이라니 장난이나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훈이 가져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영상을 재생한 뒤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관은 헤드폰을 끼고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했어요.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비명 소리가 들리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영상이 끝난 뒤에는 심각한 얼굴로 상관을 불렀습니다. 곧 여러 명의 형사들이 모여들었고 작은 회의실에서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숲속 발걸음 소리, 여성의 비명, 민수야라는 외침, 그리고 거친 호흡, 짧지만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경찰은 공식적으로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를 증거물로 접수했어요. 과학수사팀이 즉시 투입되어 추가 데이터 복구 작업과 음성 분석, 그리고 카메라 본체에서 지문이나 다른 단서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카메라 표면에서 몇 개의 지문이 발견되었지만 대부분 오래되고 불완전한 상태였어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영상 속에서 들린 그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라 범위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히 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실종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케이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산이나 숲과 관련된 실종 사건, 여성이 연루된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관련된 사건 말이에요. 수사팀은 며칠 동안 오래된 파일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역별, 연도별, 상황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했어요. 경기도 북부 지역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특히 등산이나 하이킹 중 발생한 실종 사건들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시작 약 일주일 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2011년에 신고된 실종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강원도 철원군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신고된 실종자는 서지연이라는 35살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가을 단풍 구경을 겸한 등산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이 신고를 접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서지연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개인 산행 가이드로 활동하던 젊은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민수였어요. 그는 서지연의 철원 산행에 가이드로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가 외친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서지연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 이민수 역시 모습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그의 차량은 국립공원 입구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지만 본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두 사람의 동시 실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을 거예요. 12년 전 수사팀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산에서 조난당했을 가능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둘이 함께 도주했을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가설은 곧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에 모든 개인 물품과 신분증, 통장을 그대로 두고 갔고 실종 이후 계좌거래 내역도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 경찰은 산악 사고로 결론을 내렸고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 낡은 카메라에서 발견된 짧은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여성의 비명과 민수야라는 외침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포천 경찰은 즉시 철원 경찰서와 강원도 경찰청에 연락을 취했어요. 거의 잊혀졌던 12년 전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 열쇠는 벼룩시장에서 10,000원에 팔렸던 소니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한 사람의 호기심과 기술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만나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열린 수사 파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단순 조난 사고로 추정되던 사건이 이제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재분류된 것이었습니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카메라의 원래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카메라가 서지연의 것이라면 영상은 그녀에게 가해진 폭력을 담은 것일 테고, 이민수의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포천 벼룩시장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매주 수백 명의 판매자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특정 판매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태운의 상세한 설명과 시장 관리사무소의 협조 덕분에 그 노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경찰의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협조적이었어요. 그는 카메라가 최근 돌아가신 처남의 유품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처남은 혼자 살았고 친척들과도 자주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사망 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나온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수사팀은 즉시 그 사망한 남성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발견되었어요. 그 남성이 바로 실종된 가이드 이민수의 큰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큰아버지는 포천에서 살고 있었고 민수의 직계 가족들은 철원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실종 사건 당시 대규모 수색 작업이 끝나고 이민수를 찾지 못한 후 경찰은 그의 소지품 중 수사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물건들을 가족들에게 돌려줬어요. 그 중에 이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을 인수받은 큰아버지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전자기기들을 창고에 쌓아두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한 번도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확인했더라면 사건은 훨씬 일찍 해결되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10년 넘게 먼지 쌓인 창고에서 잠들어 있다가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유족들에 의해 벼룩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사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확정되었어요. 카메라가 이민수의 것이었다는 점이죠. 이는 그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였고 영상 마지막 부분의 거친 호흡 소리도 그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욱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수사팀은 2001년 당시의 자료들을 다시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실종자의 인물 프로필을 재구성해야 했어요. 서지연은 당시 35살로 서울의 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사교적이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신뢰받는 직원이었고 유일한 취미가 바로 등산이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몇 달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 산을 찾곤 했어요. 혼자서도 등산을 즐길 만큼 경험이 있었지만 낯선 지역에 산을 갈 때는 안전을 위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철원의 산으로 떠나는 여행은 그녀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이었어요. 실종 당시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등산 관련 서적들과 지도, 그리고 꼼꼼하게 적힌 메모들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민수는 당시 29살이었어요. 그는 서지연과는 정반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철원 산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산을 누비며 자랐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산악 가이드의 길을 택했고 지역에서 나름 알려진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고객들의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그들은 민수를 조용하지만 믿음직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분쟁이나 사고 이력도 전혀 없었어요. 그의 경력에서 폭력성을 암시하는 어떤 징후도 찾을 수 없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2011년 당시의 수색 작업은 정말 대규모였어요. 경찰과 소방, 그리고 지역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쳐서 수백 명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이민수가 사전에 등록한 공식 등산 코스를 중심으로 몇 주 동안 산을 삭삭히 뒤졌어요. 인기 있는 등산로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계곡과 절벽까지 모두 수색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한 공중수색도 실시되었고 수색견들도 투입되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배낭 하나, 옷 조각 하나,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말 그대로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완전한 증거 부재는 당시 수사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산악사고라면 보통 추락 지점이나 조난 장소에서 뭔가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두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는 매우 외진 곳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었고 둘째는 실종을 위장하고 도주했을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가설은 앞서 말했듯이 금방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든 소지품을 남겨두고 갔고 금융거래 기록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고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 수사관들은 똑같은 지도를 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복구된 영상은 비록 8초에 불과했지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젖은 낙엽들, 이끼가 낀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발소리의 울림 같은 것들이 그들이 정규 등산로가 아닌 깊은 숲속 어딘가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는 이민수가 어떤 이유로든 계획된 코스를 벗어나 서지연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가 알고 있는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팀과 산악 전문가들이 그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했어요. 배경 소리를 통해 물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석을 통해 수색 범위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었어요. 공식 등산로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외진 지역, 접근이 어려운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해 나갔습니다. 옛날 나무꾼들이나 약초 채취인들이 사용하던 비공식 길들로 현대 등산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곳들이었어요. 수사팀은 바로 그런 곳에서 비극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종 12년 만에 새로운 수색 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색팀의 규모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어요. 경험 많은 경찰관들과 산악 구조대원들, 그리고 몇 명의 과학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정예팀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누군가를 살아서 구조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목표는 단 하나, 12년 동안 비밀을 간직해온 그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카메라에 기록된 여성의 절규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던 바로 그곳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2024년 봄, 산에 눈이 녹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수색팀이 철원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새로 설정한 수색 구역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등산 장비 같은 금속 물체를 찾으려 했고, 땅의 불규칙한 부분이나 인위적으로 보이는 흔적들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산은 여전히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수색 피몬들 사이에서 피로감과 좌절감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었거든요. 울창한 숲을 헤치고 다니며 조금씩 구역을 넓혀가지만 발견되는 것이라곤 동물의 흔적이나 오래된 쓰레기뿐이었어요. 서지연과 이민수의 행방과 관련된 어떤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색 3주차에 접어들 무렵 팀은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어요. 예산과 인력의 한계도 있었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2년 전에도 수색에 참여했던 베테랑 경찰관 한 명이 포기하지 말자고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예전에 없던 단서가 있어요. 그 영상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의 말에 팀원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기 직전 가장 경험 많은 수색대원 중 한 명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시선이 땅 위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두꺼운 낙엽층 사이로 바랜 녹색 천의 작은 조각이 보였습니다. 숲의 자연스러운 색깔들 속에서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였지만 훈련된 그의 눈은 그것이 인공물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즉시 다른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좀 봐요. 모두가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조심스럽게 주변 낙엽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천천히 흙과 낙엽을 걷어내자 그것이 큰 방수포의 일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노출되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지만 분명 방수포였어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땅 위에 펼쳐져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땅 속으로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발견 소식은 즉시 본부에 보고되었고 현장은 즉각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었어요. 추가 인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어요. 자칫 잘못 건드리면 중요한 증거를 훼손할 수 있었으니까요. 과학수사팀이 도착해서 체계적으로 방수포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섬세한 작업 끝에 방수포가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공터였어요. 공식 등산로에서는 한참 벗어난 곳이었고 빽빽한 나무들에 둘러싸여 하늘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공터 한쪽에는 낡고 손상된 배낭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검게 변색된 캠핑용 냄비와 버너가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의 흙과 하나가 될 정도로 썩어버린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지들 속에는 두 구의 인간 유골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산이 간직해왔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실종되었던 두 사람이 마침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은 즉시 범죄 현장으로 공식 지정되었고 모든 것이 세밀하게 기록되고 촬영되었어요. 유골과 주변의 모든 물품들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수거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낼 차례였어요. 첫 번째 과제는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DNA 샘플을 채취하고 가족들로부터 제공받은 유전 정보와 대조한 결과 한 구의 유골은 서지연에게, 다른 한 구는 이민수에게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과학수사팀의 분석 결과가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연의 유골을 검사하던 중 법의학 전문가들은 경추 부분에서 중대한 상을 발견했어요. 목뼈가 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골절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것은 단순한 낙상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진 강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녀의 목이 인위적으로 부러진 것이었어요. 폭력에 의한 살해였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민수의 유골 검사에서도 치명적인 외상이 발견되었어요. 목 부분의 뼈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깊은 절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의 유골 바로 옆 오른손이 있었을 위치 근처에서 금속 탐지기가 반응을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심하게 부식된 접이식 칼이 나왔습니다. 녹이 슬고 손상되었지만 칼날의 형태는 여전히 식별 가능했어요. 법의학팀은 뼈에 남은 절단 흔적과 칼날을 비교 분석했고 이 칼이 이민수의 치명상을 입힌 도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건의 윤곽이 명확해졌어요. 복구된 영상, 현장 증거, 그리고 법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그날 일어났던 일의 시나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지연을 공식 등산로에서 벗어난 외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둘 사이에 무슨 일인가 벌어졌고 이민수가 서지연을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목을 조르거나 강하게 밀쳐서 목뼈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보여요. 그 과정에서 배낭에 매달려 있던 카메라가 떨어지면서 우연히 녹화 버튼이 눌렸고 바닥을 향한 상태로 몇 초간의 영상을 기록했습니다. 서지연의 비명, 민수의 하는 절박한 외침, 몸싸움 소리들이 모두 그 짧은 시간에 담긴 것이었어요. 그녀를 죽인 후 이민수는 카메라를 주웠고 그때 그의 거친 숨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갔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깨달았을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지연의 시신을 방수포로 덮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충동적인 범죄 후에 찾아온 극단적인 선택이었어요. 영상 녹화는 완전히 우연이었고 범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범행을 기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12년 후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줄은 그도 몰랐겠죠. 범행의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성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언가가 그 외진 곳에서 폭발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민수는 모든 비밀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요. 12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서지연과 이민수의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어요. 철원의 산이 간직했던 비극적인 비밀은 포천 벼룩시장에서의 우연한 구매와 낡은 디지털 카메라에 담긴 몇 초의 영상 덕분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만약 김태훈이 그날 시장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기술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의 양심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운 것입니다. 서지연의 가족들은 비록 슬픈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12년 동안 이어진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고 서지연은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어요. 이민수의 가족들도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충격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어요.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기록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손상되고
잊혀진 파일일지라도 적절한 기술과 노력이 있다면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연히 때로는 운명처럼 작용한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10,000원짜리 중고 카메라가 12년 묵은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래된 미제 사건들의 증거물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의 발전된 복구 기술로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하면 추가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실제로 몇 오래된 사건들에서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김태훈은 이 사건 이후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를 벼룩시장의 디지털 탐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자신은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취미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다만 발견한 것을 무시하지 않고 신고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그의 시민의식이었어요. 만약 그가 영상을 보고도 무서워서 그냥 삭제해버렸다면 또는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선 산에 갈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고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지 않으며 항상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와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서지연이 혼자 낯선 가이드와 외진 곳으로 간 것은 불행한 선택이었어요. 또한 우리가 무심코 버리거나 팔아넘기는 물건들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도 생각해 볼 점입니다. 오래된 전자기기를 처분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저장 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술의 발전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2011년 당시에는 손상된 디지털 파일을 복구하는 기술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어요. 당시 경찰이 카메라를 확보했다 해도 그 파일을 복구해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2023년에는 일반인도 인터넷에서 강력한 복구 프로그램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기술의 진보가 정의 실현에 기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또한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매일매일을 견뎌왔을 그들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슬픈 결말이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든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픈 진실이라도 아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까요. 미스터리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실제 사건의 이면에는 항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지영과 이민수, 그리고 두 가족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해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겪은 비극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호기심을 넘어서 공감과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김태우는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벼룩시장을 찾아다니며 오래된 전자기기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모든 기기를 점검할 때 더욱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더 무겁게 느껴요. 그의 말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우리 삶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히 더 그렇죠. 사진, 동영상, 문서, 메시지들이 모두 우리의 기억과 경험을 담고 있어요. 이 사건은 그런 기록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연과 필연, 기술과 인간성,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현대의 전설 같은 사건이에요. 벼룩시장에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12년 전 산속에서 일어난 비극의 진실을 밝혀내기까지의 여정은 때로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 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중 일부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 어딘가에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용기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양심이 아닐까요? 김태훈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이 사건은 경기도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어
강원도의 깊은 산속까지 이어진 12년간의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한 청년의 호기심과 집념, 그리고 낡은 디지털 카메라에 담긴 단 8초의 영상을 통해 마침내 해결되었어요. 서지영과 이민수가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기를,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